지난 5월 20일 메르스 최초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정부의 감염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걸 쉬하고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도 놀라고 걱정이 무섭기도 하고. 어르신 뭐 마스크 쓰라는 안내는 받지 못하셨어요? 마스크도 사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성질이 갈라서 그런 거 안 해. 주변에서 쓰는 잠깐. 사람은 없나요? 주변에서 누가 그런 거 쓰라고 그래. 쓰라는 말 안 하지. 없던 병이 갑자기 다치니까 그런 병이 몇 장거인데 그건 도리가 없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긴급진단 메르스 취약계층 안전한가 진행을 맡은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이래 한 20여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안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내과 전문의 성문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문혁입니다. 예,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은종군 정책국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종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복지TV 장애인신문 최지희 보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자, 먼저 메르스, 이거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야, 성문혁 원장님, 이 메르스로 인해서 이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메르스 어떤 질환인가요? 네,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약자를 말합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말하는 거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균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이 다 나타날 수 있죠. 발열, 기침,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 심하면은 폐렴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와 접촉 후 짧게는 이틀, 길게는 14일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제 고열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 같은데 이게 감기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예방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감염이 의심될 때 이제 올바른 대처 방법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감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메르스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메르스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독감이라든가 어떤 결핵과 같이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환자와의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이 있었을 때 환자의 타액이라든가 환자의 분비물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병원 내에서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까지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위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기가 되겠는데요. 손 씻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물만 씻을 게 아니라 비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한 60초 정도 충분히 씻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릴 수가 있는데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해도 손에 타액이라든가 이런 분비물이 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침을 하거나 그럴 때는 소매를 사용해서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환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확실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실내 활동을 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택에서 지금 메르스에 대한 한라인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실제로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아니면은 최근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내가 그 환자가 있었을 당시에 내가 간 적이 있어서 노출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다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아니면 상담원이 그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말해주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하시고 또 환자를 직접 대면했다고 여겨질 때에는 즉시 전화를 걸어서 확진을 받는 뭐 이런 대처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국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자, 최지희 본부장님, 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메르스 최초 확진은 5월 4일 중동에서 귀국한 A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바레인에서 머문 뒤 4일 카타르를 경유해서 입국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이 지난 5월 11일 발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중동 호흡기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A씨를 비롯해서 A씨의 배우자 등 점차 확산돼서 6월 10일 오전까지 사망자 9명, 확진자 108명, 격리자 3,4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확진자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가 이제 100명이 넘어섰지요. 정부 발표를 보니까 그래도 기쁜 소식은 이 확진자 중에서도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메르스가 처음 알려질 때는 치료제가 없다. 뭐 치사율이 뭐 40%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자, 성문익 원장님, 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완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 알려져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은 아주 새로운 질병이라든가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질병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중동에서 먼저 발생이 됐었고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치료제가 없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이런 치료제가 있지만은 메르스는 아직 그런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 예를 들어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치료, 그리고 만약에 신부전이 오게 되면은 투석 치료, 심한 경우에는 우리 체외에서 에크모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체외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구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생존율은 더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처음에 통계적으로 치명률이 40%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나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국내 전문가들은 메르스의 치명률을, 사망률을 대략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보도로 보면 한 7.9% 뭐 발표돼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메르스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고 그 이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뭐 예방할 수도 있는 질병이고 치사율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예. 자, 이런 의료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어떤 질병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정보가 없어서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의료 정보의 정확성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런 메르스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처음 질병이 도입되게 됐을 때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일단 우선이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난무하게 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가 없다든지 치료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망률이 40%가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자꾸 오게 되면 과연 그 중에서 밀려오는 정보들 중에서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의료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뭐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침을 하게 되면 이 기침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파되는 게 아닌가? 내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감기 환자가 있었다. 이게 혹시 메르스가 아닌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더 확실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다 병원이란 환경 안에서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와 노출력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메르스에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 사회에서 이런 환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너무 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확진자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완치돼서 퇴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무지막지한 공포감에 떨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고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불안감만큼은 적어도 내려놓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감염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병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메르스와 관련한 의학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초 감염 경로나 발병 병원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뒤늦게 병원 등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최지희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 확진 환자 접촉자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서 추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2일 30명에서 7일 87명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비공개 원칙을 깨고 병원 24곳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성동구 성모가정의학과 의원을 경기도 군포시 소재로 표기하거나 평택 푸른의원을 평택 푸른병원으로 표기하는 등 일부 지명과 병원 이름이 잘못 표기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초 명단을 발표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수정 명단을 발표했고 8일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확진자들이 거쳐간 병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9일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을 밝혔고 10일 오전에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감염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많은 전파가 있었지 않는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추면서 이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또 기관, 자, 이런 휴관을 해야 할지, 휴관을 한다면 이용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지, 뭐 이런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장애가 있거나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지자체에 메르스 관리 수칙 등이 담긴 대응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최초 메르스 감염자가 확인된 지 2주 만에 배포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메르스 관련 지침 공문을 받았지만 기본 안전수칙만 있을 뿐 실질적인 안전지침서는 없었고 또 운영에 관한 부분 역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치료, 재활, 바우처 등 이용료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이달에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영 중지를 결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한 곳도 있었지만요. 일부 기관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른바 이웃 사회복지시설에게 물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정해진 지침이나 공문에 따라야 하지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장이 결정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장의 결정이 100% 올바른 것인지 보장할 수도 없으므로 일종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좀 더 탄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십니다. 자, 지난 9일에는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사회복지시설에 메르스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자, 본부장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메르스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브리핑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시설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메르스 예방 활동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심 환자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일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는요, 요양원에 대한 계획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 격리 조치는 현재까지 없다. 아직까지 발병 기간 안에 요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점검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므로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예방에 대한 지침이 이미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은종군 정책국장님, 이 정부의 발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이 정부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들이 사실 지금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애인과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 메르스가 이제 상당히 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호흡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신장 장애인과 같이 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협을 느낄 만큼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스로 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없는 이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이 발달 장애인의 경우도 이 내부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이라든지 이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들이 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제 거주하는 이 거주 시설이 있고요. 또 이제 평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원 같은 이용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에 만약에 전파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역 사회는 걷잡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은 뭐 작게는 수십 명에서 이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같이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로 전파될 경우에 사실은 급속도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장애인이라든지 또 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의 경우에 이제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제 국가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이 예방책뿐만 아니라 혹시 만일에 있을 감염자들에 대한 이런 확진 판정이라든지 의심자에 대한 이런 분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부가 장애인이나 이 노인을 위한 의료는 물론 그 재난재해 대책에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그래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뭐 꼭 이번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지침이나 대응책, 이게 뭐 제대로 마련돼 있습니까, 국장님? 이 장애인 재난 사례는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예. 특히 화재로 인한 재해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 이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 거주시설에 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지난해 이맘때쯤인데요. 이 전남 장성에 있는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한 20여 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그때 적절한 이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 대피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었는데요. 이후 이 감사원에서 이 전국에 있는 노인 시설이라든지 또 노인 그 장애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이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곳 중에서 한 7곳이 이제 이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 대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무방비 상태로 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이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지적들은 좀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이 화재 시에 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 이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만 사실 국한되어 있어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와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뭐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제 외부 활동 행사를 이제 취소하고 있는데, 이 취소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휴관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이용인의 생계 또는 이 생존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많기 때문에 이 휴관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최지혜 본부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점점 확산되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휴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관의 경우 독거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점검해야 하는데 메르스로 서비스 제공자의 가정 방문이 일부 중단돼 서비스 이용인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빠른 대처가 어려워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서비스 이용인에 대한 밑반찬 서비스나 긴급 사례 관리는 아예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일부 시행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메르스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같은 곳은 휴관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연고지가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휴관을 결정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의 경우만 봐도 메르스로 중단된 곳이 있어서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식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리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싶어도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곳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외부 활동 취소 또는 이용인을 비롯해서 외부 인원과 직원의 손소독 정도가 전부여서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은종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사회복지 시설의 유형은 사실 되게 다양하고 또 기관들마다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특히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들의 경우에 이제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전파를 예방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이 각종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결정할 때는 이 충분한 대비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화를 좀 더 대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이 부분과 관련 상당히 좀 미약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이 대책 매뉴얼을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이 거주시설의 경우도 문제인데요. 현재는 이 외부의 출입을 지금 완전 차단을 통해서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이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 생활교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다수는 현재 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설 종사자들이 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 메르스를 전파하는 하나의 이제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거주인뿐만 아니라 이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이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이 충분한 대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 대책 마련을 함께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장님, 이 의료계 입장에서 이 휴관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정부의 대책이 한 발자씩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늦다 보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거세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따라가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의학적인 견지에서만 보면은 그 메르스는 일반적인 지역 사회에 전파되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5개월 정도 유행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환자 수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 환자 수가. 공기 전파되는 질병이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질환이라면 당연히 모든 기관들은 학교는 휴업해야 되고 이런 시설들도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메르스는 그렇게까지 전파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 환자들을 보면은 병원 내에서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질병에 걸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환자들을 잘 격리를 하고 환자들을 잘 일반 국민들하고 지역사회와 구분을 한다면은 전파를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게 처음부터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를 관리하는 데 실패를 한 거죠. 환자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쪽에서 2차 감염이 되고 또 3차 감염이 되게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되는 거를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용어 정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처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1차 감염 환자고요. 이 환자로부터 또 다시 전염된 환자가 2차 감염 환자, 그리고 이 환자로부터 전염된 환자가 3차 감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3차 감염, 4차 감염 얘기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유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꼭 해야 될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모임, 불필요한 시설 같은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무료 급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격리를 하거나 폐쇄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혹시 감염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휴관을 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제 우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메르스에 감염이 된다면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폐쇄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걱정이 된다면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설에 들어온 입구에서 체온을 잰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발열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조기에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위험이 강하다 혹은 높아졌다라고 할 때 그때 격리를 한다든가 휴관을 한다는 게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이는 것들은 무조건
차단을 해야 내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좀 더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뭐 결국 이런 시설에 이제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같은 경우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고, 자 그렇다고 또 이거 휴관할 수도 없는 좀 곤란한 지경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사전에 좀 많은 준비 또 연구를 통해서 매뉴얼 같은 거, 뭐 휴관 지침 이런 것들의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국장님, 뭐 이런 매뉴얼 지침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매뉴얼은 없고요. 아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화재와 같은 경우에 예. 이 재난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제 긴급하게 이제 대피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주로 이제 이동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또한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화재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최근에 이 매뉴얼들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메르스와 같은 이런 질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보통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침 매뉴얼 형태 말고는 사실 의존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마다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만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 대응책들에 대한 이 준비가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미흡한 상태이고요. 이 특히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제 주거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이런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490개가 되고요. 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5,000명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또 특히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 복지관 같은 지역사회 그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을 할 것인지는 눈을 보도 이제 뻔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이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이런 메르스와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관계 당국에서 좀 더 이 세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대책 방안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 각종 의료적 재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9일에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부가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문영 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은 사실 그 닥쳤을 때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대책이 없었죠.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한 거고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 형태들이 이런 것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손 씻기라든가 환자 관리가 더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이번에 요양병원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봐도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이런 메르스, 사실 메르스가 공기 감염이 아니라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 정도밖에 안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신종플루와 같은 공기로 감염되는 질병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면은 감염 속도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전파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큰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보면은 발생한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방문을 했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특히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일단은 큰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근데 큰 병원에서는 당연히 병상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감염병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염병이 더 전파가 더 쉽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평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가 어려운 이런 대책밖에 내세울 수가 없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의료진이라든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를 그 최지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언론이 국민들을 더 공포로 몰아넣는 보도를 자꾸 한 거 아닌가, 이런 언론의 책임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초동대처에 실패해서 수많은 희생자와 그리고 또 각종 오해를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 먼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관제탑 역할의 부재로 우왕좌왕 대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제 유언비어 수준의 괴담이 유포돼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면 이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 괴담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처와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거 어떤 예능 프로에 나오는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식의 자조적인 얘기 같은데요. 자, 이 말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안전 지침과 대응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죠, 국장님? 우선 이 재난 경보 체계를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지원망을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이 안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이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 스스로가 먼저 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원망을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맞춤형 재난 관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이라든지 혹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 재난 대응을 전혀 다른 형태로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최우선적인 욕구가 아마 이동 기능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법과 제도,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세 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 재난 안전 교육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나칠 만큼 이렇게 많은 교육이 이제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전에 철저하게 좀 더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각종 재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확산 방지에 실패를 한 상황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운영을 중지를 강제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용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 감염과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인이 연고지가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 또 보호자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사유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여러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또 이것이 잘 적용되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 취약계층에게 현 상황을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은정근 국장님, 이 국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이 화재라든지 또 가스 누출과 같은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 실시간으로 이 소방서와 연계를 하도록 하는 응급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는 일단 당연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재난 문자를 취약계층들에게 발송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거나 이 재난이라든지 긴급 방송을 누구나 좀 접할 수 있도록 이 수화라든지 자막 방송까지 좀 병행을 해서 안전하게 이런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에서 이 유엔 권리 협약을 통해서 이 재난 대응책 마련이라든지 또 편의에 대한 제공, 또 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뭐 어디로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도본부 취지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처음 타이틀 화면에서 봤듯이 뭐 노인분들은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이 있거나 접하기에 가장 쉬운 그런 사람만이 이제 접근성이 가장 쉽긴 한데요. 일단 노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가 있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수화라든지 자막 또는 쉬운 말로 해석한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기본 수칙 같은 것들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내려진 것을 보면 이제 안내물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자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쉬운 말로 풀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아직 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이 아니고 뭐 심각한 수준의 경계 태세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수화 방송이나 점자를 통한 어떤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믿겠습니다만 좀 더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뉴스 방송하실 때 반드시 수화 방송이 동반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문혜 원장님, 이 의료적 입장에서 어떤 부분 또 대응책이나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 메르스 사태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한풀 꺾이는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아직도 메르스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4차 또 어느 정도 또 큰 반응이 일어날지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보의 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정보, 바른 정보를 전달하느냐. 이거는 결국 정부와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지침을 따를 때, 지침을 정하고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민과 관이 합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쨌든
그 민영 의료기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공공의료가 상대적으로 이런 점에서 좀 취약한 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간에 일순간에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민과 관이 잘 합심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대응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는 실제로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환자에 대한 정보, 환자가 발생했던 정보가 민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 똑같이 열 나고 폐렴 있는 환자가 오니까 일반적인 폐렴 환자로 그냥 응급실에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된 건데요. 이런 정보 공유가 일단은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국민들에게 알릴 때도 분명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한 확산을 우려를 해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 상황까지도 예를 들어 환자의 모든 동선을 다 공개한다든가 그러면은 실제로 이 환자가 확진받기 전에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갔었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갔었다고 하면 그 음식점은 환자분들이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 알게 되거든요. 실제로 음식점 이름 말하지 않아도 환자의 동선을 다 얘기해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갑자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버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불안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땐 추정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정보를 알리되 너무 과도한 우려라든가 과도한 경계심은 좀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정부의 대책 많이 미흡했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분들은 과연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정책국장님, 은종군 정책국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든지 이후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온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선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또 장애인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이 협회 차원을 통해서 이제 공문서를 통해서 이제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예방적인 차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제 주의할 것들, 마스크 착용할 거, 손 씻기 잘할 거,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사실에서 중심으로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요. 특히 이제 복지부 내에서도 이제 각각의 그런 이제 관련된 부처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처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각각의 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무했던 것 같고요. 오로지 이제 이 메르스를 종합적으로 대책하는 쪽에서 모든 것들을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같은 복지부 내에서의 움직임 또한 서로 조금 더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거주시설 중에는 이 300인이 넘는 시설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에 30명 이상씩 이렇게 거주하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런 거주시설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생활에 거주하는 인원 대비 이 생활교사들의 숫자가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특정인에 대해서 별도의 이런 지원이라든지 보호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이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해당되는 과에서 좀 더 대책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최지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적으로 이제 은종군 국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국민은 감염병 이제 발생 상황이라든지 예방 또는 관리 등에 대해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 내려갔었습니다. 그 거주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외부 출입인에 대한 발열 확인이라든지 대처 방안까지 모두 담겨 있었던 대응 지침이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던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응훈종근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세부적인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이 돼서 정책 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인 대책을 볼 때 뭐 전체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특히 부족한 부분은 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이것은 거의 뭐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비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 재난 재해에 대한 관심 꼭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긴급하게 또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대응 기준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WBC 복지TV 긴급진단, 메르스 취약계층 안전한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실태와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당부하는 말씀을 한마디씩 들어볼까 합니다. 자, 송문영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메르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3,000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자가격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회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는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 환자 관리에서 그동안 못했던 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라도 환자들 철저히 관리하고 그러면 메르스의 확산세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염려라든가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은 이 취약계층들입니다. 실제로 자가격리가 된다고 하면은 건강한 성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14일 동안 잘 버틸 수가 있겠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은 자가격리가 되게 되면 그런 도움들도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배려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원종근 국장님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사실은 이번 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된 이 재난, 재해, 뭐 안전 뭐 이런 전반적인 사실은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사실은 이 매뉴얼 부재에 앞서서 더 문제는 현재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에서 이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에 있어서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와 이 노인의 경우에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수립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별도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매뉴얼 작업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이 매뉴얼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실제 매뉴얼이 하나의 이런
하나의 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책장 속에 있는 책꽂이에 불과한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작동이 되고 이런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들을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 진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만 있지 사실은 실제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이 점검이라든지 이 모니터는 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재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만 이제 안전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전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인 만큼 취약 계층이다, 뭐 아니다, 장애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은 꼭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생동 수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 이 안전이 반드시 보장될 때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복지TV 긴급진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